안녕하십니까, 임용환입니다. 여러분, 고대 법률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세계 3대 법전이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두 번째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담은 나폴레옹 법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오늘 소개할 영웅이 편찬한 로마법 대전입니다. 제가 이거 펼치면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옛날에는 법을 책으로 안 했어요. 그건 따로 모은 거고, 요거를 이제 마무리해서 버릴 거 버리고 챙기는 게 우리가 아는 로마법 대전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힌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영웅이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여, 제가 당신을 이겼습니다. 바로 자신이 완성한 아야 소피아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능가한다고 생각해서 했던 말입니다. 몰락해 가던 제국 속에서 법을 세우고 신의 뜻으로 동로마 제국을 일으킨 위대한 통치자, 그가 바로 오늘 만나볼 영웅입니다. 오늘의 영웅은 유스티니아누스 1세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이게 라벤나에 있는 모자이크인데, 여기 보시면 흰 건 진주하고 다이아몬드, 빨간 건 루비, 파란 거하고 초록색은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입니다. 뒤에 이거는 금. 부럽죠?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로마 제국 제61대 황제입니다. 와, 61대, 말년 같은데 아직 1000년은 더 남았어요. 동로마 제국에서는 유스티니아누스 왕조의 제2대 황제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최대 판도를 일으켰던 황제이고, 로마법 대전을 편찬하고 오늘날 이스탄불 관광에서 제일 명소죠. 성소피아 성당, 아야 소피아를 재건했던 황제입니다. 오늘도 이야기에 앞서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인생에서 지분이 큰 3명의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스티누스 1세입니다. 바로 전대 황제죠. 로마 제국 제60대 황제이자 유스티니아누스 왕조의 창시자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외삼촌이자 양아버지죠. 유스티누스가 황제가 된 후에 실질적으로 유스티니아누스가 국정을 그러니까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처럼 관리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벨리사리우스입니다. 동로마 제국 최고의 명장이자 뛰어난 전술가이자 지략가였죠. 반달 왕국과 동고트 왕국을 정복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스티니아누스가 벨리사리우스를 신뢰하면서도 견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말년에 벨리사우스를 이렇게 눈 뽑고 장님으로 만들었다 설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그냥 조금 고생하긴 했는데 그럭저럭 잘 살았어요. 세 번째는 나르세스죠. 환관 출신의 동로마 제국의 장군입니다. 벨리사리우스를 견제하려고 보냈는데 얘가 환관이 또 갑자기 전쟁을 잘하네. 이탈리아 원정군의 총사령관이었고 동고트 왕국을 완전히 정복하는 주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스티니아누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르세스는 숙청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의 충신이었고 벨리사리우스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왜 로마 제국이 동서로 갈라지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또 몇 시간 지나가겠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너무 넓은 거야. 도저히 통치할 수가 없어요. 뭐 서로 도시들 발달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성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쫙쫙 짜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탈리아가 경제적, 군사적으로 취약해집니다. 왜? 이탈리아가 너무 작잖아.
그러니 게르만이나 갈리아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거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286년에 로마 제국을 동서로 나누고 동서 각각에 황제와 부황제를 둬서 총 4명의 통치자가 로마를 다스리는 사도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열이 고착화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미 한 명이 통치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고 발전했다는 얘기죠. 그러자 서기 33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떠나서 현재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을 새로운 수로 정하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의 장점은 군사, 경제의 최강의 요새지이며 동서교육의 중심지라는 것이죠. 고대 중세에 가장 수도로 만들기에 최고의 땅이 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도라는 건 결국 방어가 돼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두 가지 모두에서 최고의 자리라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사실 가보면 경치도 멋있어요. 뭔가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고 여기 있으면 세상을 다 통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콘스탄티노플입니다. 476년에 지속적인 외적의 침략과 내부의 약화로 인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동로마 제국만 남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은 고대 로마, 중세 서유럽, 이슬람 세계와도 다른 아주 특별한 제국이었습니다. 결국 동로마는 고대 로마의 제도, 기독교, 그리스 문화가 혼합된 독특한 문명을 만들게 되죠. 동시에 당시 지중해 세계의 경제의 중심지로 세계 부의 3분의 2가 모였다는 평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왜 안 되느냐? 로마도 이 경제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의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몰락하는 거죠. 또한 이곳은 기독교의 중심 도시였죠. 이 비잔틴 시대는 중세에 가까웠기 때문에 고대 로마와 달리 종교적 이념이 사회와 정치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교는 기독교 중에서도 동방정교회가 주축이 되죠. 오늘날 바티칸하고 대립하는 서방 카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이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12세기, 13세기까지도 유럽 최대의 교양 문명 도시였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귀족이고 뭐 중산층이고 서민이고 안에 교양이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통치해야 된다. 그리고 로마라는 곳이 원래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데 이 콘스탄티노플은 고대 로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였어요. 결론적으로 동로마 제국은 10세기 이전, 아니 어쩌면 12, 13세기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제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로마 제국의 최고 전성기,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던 때가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치세였습니다. 어디서 한번 들어본 거 있잖아. 뭐 비잔틴 아니면 그냥 튀르키예 관광하면 떠오르는 것. 이 상당수가 유스티니아누스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어떻게 황제가 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성기고 뭐 어쩌고 하니까 대대로 이어진 집안 같은데 유스티니아누스는 왕족 출신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 출신이냐? 시골 농가의 평범한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인도 아니에요. 마케도니아 인근에 있던 트라키아 출신입니다. 외삼촌인 유스타누스는 두 동생과 함께 콘스탄티노플로 무작정 상경해서 레오 황제의 근위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좀 무식하긴 한데 무식한 사람의 또 장점, 충실하고 오직하고 그러면서 눈치는 또 빨라가지고 윗사람한테도 잘하고 아랫사람한테도 잘하고 특히 중요한 거 월급 많이 준다 이래가지고 인기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무려 근위대에서 50년을 근무하는데요. 점점 출세해가지고 원로원 의원도 하고 근위대장도 해서 귀족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스티누스의 이제 슬픔이 자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동생의 아들이었던 유스티니아누스를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수도에서 교육시켜서 자기 후계자로 키우죠. 이 당시 비잔티움은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의 정신적 지주였던 카톨릭이 단성론과 양성론으로 갈라집니다. 아무튼 이게 단성론, 양성론으로 갈라지면서 수도에서도 거의 내전급 폭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황제였던 아나스타시우스 황제는 단성론을 지지했는데 근위대장인 유스티누스는 양성론을 지지했어요. 아나스타시우스 황제가 사망했는데 이 황제들이 아들 없는 게 특징인지 이 아저씨도 아들이 없었어요. 조카밖에 없었죠. 그러자 환관장이었던 아만티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기회를 노린 거죠. 그래서 근위대 사령관을 불러서 막대한 황금을 주고 네가 이걸로 근위대를 설득해서 자기를 황제로 추대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스티누스가 그 금을 가지고 병사들한테 뿌려가지고 자기를 추대하라고 합니다. 근위대 병사들이야 뭐 금 받았으니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가 뭐가 중요해. 그래서 유스티누스가 황제가 되는데 이때 나이가 벌써 68세였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글도 모르고 뭐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이 똑똑한 조카였던 유스티니아누스가 이미 이런 행정이나 이런 걸 다 하고 있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당시 종교와 군대도 분열하고 사회가 혼란한 상태에서 놀라운 수완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돈으로 하는 일을 정말 잘합니다. 이게 사람이 돈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써야 돼요.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 하는 일을 참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잘해.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안 되는 애는 돈 죽여요. 하여간 이렇게 돼서 성공합니다. 정교파를 확고하게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탄압을 지시하게 되죠. 수년간 불화했던 로마 교황들하고도 화해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황제가 되기 전에 벌써 다 해치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되기 전부터 외교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에 동로마 제국은 종교적, 사회적으로는 분열했지만 제국 자체는 부가 차고 넘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로마는 차고 넘치는 돈을 이용해서 빵과 서커스 정책을 유지해 왔어요. 유스티니아누스는 또 여기서도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빵과 서커스를 제공만 하면 되겠느냐? 황제와 정부가 돈을 좀 더 써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자. 자기가 집정관으로 즉위했을 때 콘스탄티노플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검투 경기를 개최합니다. 로마는 진짜 좋아하는 게 이 원형 경기장에서 하는 모든 것인데 당시에 금화 28만 개를 썼다고 해요. 요즘 금값 엄청 비싼데요. 옛날도 비쌌어요. 그러니까 금화 28만 개면 은화로는 100만 개가 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뿐인가 전차 경주에서 승리했더니 말 수십 피를 포상으로 줬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황제가 되면 우리한테도 펑펑 쓰겠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거꾸로 한쪽에만 쓴다는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당시 콘스탄티노플에 또 하나의 심각한 대립이 있었는데 청색당과 녹색당의 대립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웃기는 건데 로마의 프로스포츠가 전차 경주예요. 요즘도 왜 프로스포츠 서포터즈 있잖아요. 뭐 입 서포터, 접 서포터 있어. 근데 원래 이게 네 파가 있었는데 두 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녹색파와 청색파라는 두 개의 서포터즈로 갈립니다. 근데 이게 또 나누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청색파는 대지주, 귀족, 정교파가 많았고 녹색당은 상인, 기술자 등 중간 계층이 많았고 단성론자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자꾸 자기 성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정치적 단체, 정당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기할 때마다 모든 것을 걸고 붙습니다. 청색당과 녹색당은 일단 색깔로도 나눠지지만 각자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양날 단검을 차고 그리고 시합 끝나면 서로 상대방한테 테러를 자행합니다. 어떤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이 벌이는 일이나 하늘이 벌이는 일이나 녹색과 청색은 다 개입했다. 이렇게 되니까 밤거리가 무법지대가 되고 심지어는 흥분했으면 상대방 집을 습격해서 가장을 죽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인은 강간하고 이런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치안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긴 했는데 은근슬쩍 노골적으로 청색당을 지지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당시의 정치적 방법은 중재할 건 중재하면서 노골적으로 청색당을 지지해서 이제 힘의 우위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황당하고 대담한 정책이 일단은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삼촌이 보니까 야, 이게 인기가 너무 올라가는데 혹시 나 내쫓는 거 아니야?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유스티니아누스를 좀 누르려고 그래. 얘가 권력이 너무 많은데 좀 줄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원로원, 교회 전부 들고 일어나갖고 이미 돈을 얼마나 썼겠어. 이 훌륭한 조카분한테 왜 질투를 하냐고 황제를 압박해가지고 그래서 저기 유스티니아누스가 그냥 알았어. 내 다음 황제는 쟤야. 그리고 그냥 나 조용히만 살게 해줘. 이래가지고 조카한테 뿔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527년 유스티누스 1세가 사망하자 바로 황제로 즉위합니다. 여기서 이제 깜짝 퀴즈 하나 드리죠. 참 이게 서양에서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우리는 황제한테 별명 붙였다 이랬다간 그냥 이거예요. 유스티니아누스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원어로 답해보세요. 이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이 원어로 아코이 메토스였다고 하는데 잠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굉장한 일벌레 공부벌레였다고 합니다. 황제가 되기 전에도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공부하고 국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내 별명이 잠 안 자는 애인데 왜 난 황제 안 됐지? 동장도 못 해보는데. 유스티니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하기 2년 전 그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미리 소개해드리지 못한 이유는 그가 더 라이벌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라이벌이자 영원한 사랑 데오도라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아내이자 동로마 제국의 황후였죠. 명석하고 뛰어난 정치 감각의 소유자였고 덕분에 중세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여성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높은 여성이었던 건 맞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할 준비를 마쳤을 때 콘스탄티노플에서 데오도라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데오도라의 아버지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정적이었던 녹색당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검투 경기용 곰 사육사였고요. 어머니는 고개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고개사라는 게 이 시대의 배우 고개사는 거의가 매춘을 부업으로 했습니다. 누구는 이게 주업이고 저게 부업이라는데 하여간 뭐 그래요. 이런 어머니 밑에서 양육받으면서 미모에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으로 데오도라는 콘스탄티노플에서 대단히 유명한 여인이 됩니다. 마침내 한 고위 관료와 만나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데 남편이 버립니다. 이 남자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썰이 있는데 이 사람과 데오도라 사이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데오도라가 떠나고 이제 황후가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 비밀을 숨기다가 죽을 때 아들한테 비밀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네 어머니가 사실은 지금 로마 제국의 황후다. 그러자 아들은 바로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황후를 만나는데 그 뒤로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죽였을까요? 아니면 어디 가서 조용히 은신하게 했을까요? 그래도 황후가 어디 비밀리에 꼭꼭 숨겨놓으면 되잖아. 그런 게 어딨어. 절대 못 숨깁니다, 이거. 그러니까 죽인 게 맞을 겁니다. 자,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녀가 다시 콘스탄티노플로 오니까 콘스탄티노플의 남자들이 환호를 합니다. 이때 유스티니아누스를 만났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나폴레옹이 되고 그녀가 조세핀이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그냥 완전히 빠졌고 데오도라는 본업으로 돌아갔는데 조세핀이 바람피는 거 못지않게 살아가는데 그 와중에 이분 또 배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유스티니아누스한테는 이제 갑자기 뜨개질하고 내가 이제 이 훌륭한 사람하고 연애를 하니까 이제 과거를 청산했다. 뭐 이런 거 티내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연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유스티니아누스는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의 법에 고관이나 원로원 의원은 매춘부 출신 여자하고는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될 사람이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유스티니아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 많다. 과거의 직업 때문에 좋은 글씨를 쓰여서는 안 된다.
이 불행한 여인들이 저명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는 이 악법을 폐지하겠노라. 물론 그래놓고 자기가 재빨리 결혼했죠. 황제가 돼서 데오도라랑 결혼하자 유스티니아누스는 데오도라를 황후가 아니라 공동 황제로 올립니다. 공동 황제의 자리에 오른 데오도라는 특유의 영리함과 유능함으로 남편인 황제를 보좌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바람에 역사가들한테도 사실 유스티니아누스는 좀 애가 좀 멍청한 황제고 진짜 여벌은 데오도라였다라고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는 역사가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건이 532년에 벌어진 니카의 반란입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 이곳에 모였던 녹색 당원들이 황제가 오니까 막 탄원을 해요. 근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분노 나지, 뭐 저쪽에 청색당 애들이 뭐라 하지 이러면서 흥분해갖고 폭동으로 발전이 되는데 이게 폭동이 되니까 청색당, 녹색당 가릴 것 없이 도시 폭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청색당이 우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색당이 녹색당을 몰아붙였고 여기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도심과 아야소피아의 궁전까지 불에 타버립니다. 이걸 왜 니카 폭동이라고 하냐면 니카가 시합할 때 관중석에서 외치는 함성이었어요. 이겨라, 뭐 힘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니카라고 해요.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가 청색파였으니까 녹색당은 전 황제였던 아나타시우스의 조카를 이제 강제로 경기장에 끌고 와서 황제의 관을 씌웁니다. 이쯤 되면 이제 반란이 된 거죠. 유스티니아누스는 너무 놀라서 망명을 결심합니다. 이때 황후였던 데오도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도 나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왕관과 좌주빛,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골룡포죠. 이거 없이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황제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무덤입니다. 이 한 줄 기록 덕분에 데오도라는 황제보다 더 황제다운 여인으로 등극하게 되죠. 놀란 유스티니아누스는 망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3,000명의 근위대를 이끄는 대단히 유명한 장군 벨리사리우스와 문두수를 불러서 진압하라고 명령합니다. 두 장군은 원형극장으로 진입해서 무려 3만 명을 학살해버립니다. 그러자 유스티니아누스는 전 황제의 조카를 포함해서 녹색당 지지하는 귀족과 관료 18명을 처형해버립니다. 데오도라는 자신과 같은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일했어요. 인신매매를 엄단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혼법을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도 합니다. 또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집을 만들어주고 강간을 사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데오도라가 영리했던 것이 공동 황제지만 황궁에 거처하면서 황제 옆에서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다간 언젠가는 밀려나거든. 별궁에 거처하면서 낮의 정치에서 물러납니다. 대신 밤의 정치를 해요. 밀정하고 정보원을 깔아서 온 사회 동향을 보고하고 의심스러운 자는 자객을 보내서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드라마 작가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데오도라의 별궁에는 지하 감옥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정에 관여했기 때문에 후대의 일부 역사가들은 그녀를 여자 황제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548년 데오도라가 세상을 떠나자 유스티니아누스는 큰 슬픔에 빠졌고 이후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데오도라를 사랑한 증거는 아야소피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야소피아 본관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통로는 계단이 아니라 수레가 다닐 수 있는 오르막길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공사 당시에 다리가 불편했던 데오도라가 편하게 1층과 2층을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오도라가 황제를 뒤에서 지원만 한 건 아니에요. 자신과 남편의 의견이 다르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단성론자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면에서 정통파인 황제와 대립했습니다. 데오도라는 단순한 조언자나 조력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 통치자, 권력의 한 축으로서 주도권과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유스티니아누스의 라이벌로 데오도라 황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동로마 제국의 역대 황제 중에서 최대 팽창 정책을 시도한 황제였습니다. 이런 그가 최대 관심을 보인 곳이 바로 이 게르만족에게 점령된 서로마 지역 이탈리아 고토 회복이었죠. 당시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지 약 50년이 지난 후였어요. 이게 참 애매한 시기인데 이 우리 고토를 회복하자는 그 정신, 로마 제국이 하나다라는 어떤 일체성이 남아있음과 동시에 꺼져가던 시기였죠. 우리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감정이 바뀌는 게 50년 지나니까 좀 많이 바뀌거든요. 똑같아요. 유스티니아누스는 이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탈리아 반도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하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지역, 시칠리아, 코르시카 이쪽 사르디니아, 코르시카 본토를 다 같이 찾아야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공격해야 되느냐? 해군이 가서 이탈리아 상륙하고 기반을 갖추려면 여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마침 그런데 이쪽에서 내전이 납니다. 반달족이 당시 지배하고 있었는데 반달 왕국력이었던 사르디니아의 총독 고다스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자 반달 왕국의 군주였던 갤리메르가 사르디니아로 군대를 보내서 고다스를 처형하게 됩니다. 벨리사리우스가 500척의 전함, 18,0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콘스탄티노플을 떠나서 반달족 지역에 상륙합니다. 반달족의 왕 갤리메르는 혐로에서 벨리사리우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미 전투를 한 번 치르고 전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작전을 쓰기로 합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반달족 하면 약간 이게 작전하고 거리가 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역사의 교훈 중 안 하던 짓 하면 안 된다. 아무튼 작전을 쓰자. 그래서 동생인 암마타스를 보내서 혐로에서 동로마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생이 먼저 앞에 가서 이렇게 막는 거죠. 좁으니까. 그래도 병력이 적잖아요. 그래서 사촌이었던 길타문트라는 장수에게 이런 혐로 북쪽에 매복하게 합니다. 그럼 작전은 뭐냐? 앞에서 막고 옆에서 측면에서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 동로마군은 양쪽으로 분산되게 되겠죠. 이때 자기가 본대를 이끌고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좁은 혐로에 앞에 있으니까 뒤에 얼마나 있는지 알게 뭐야. 이렇게 돼서 뒤에서 튀어나와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이런 작전을 이해를 못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아, 반달족이 괜히 반달족이야.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또는 저 서북에는 인디안처럼 하면서 뛰어나갔어요. 자기가 먼저 튀어나갔어. 잘 싸웠나 봐. 혼자서 12명을 쳐 죽였대. 근데 이게 12명이 왜 대단한 거냐면 이 비잔틴군은 대체로 직업군대예요. 가서 12명을 쳐 죽이고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타이밍 모르고 달려들었다는 건 안 해봤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스스로 돌격해서 타이밍 놓쳤고 동로마군은 이럴 것 같다고 눈치채고 있는데 이쪽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절대로 동요하지 않고 좁은 길이라는 건 사실은 방어하기도 좋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격파하고 오는 건 거꾸로 막아서 쳐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갤리메르가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534년 3월에 갤리메르가 항복하고 반달 왕국이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가장 강력한 나라는 동고토 왕국이었습니다. 535년 벨리사리우스가 지휘하는 동로마군이 시칠리아에 상륙합니다. 시라쿠사. 이렇게 그 다음 어디로 가면? 들어가면 되지. 여기서 들어갈 때 요 메시나 해협을 건너 이렇게 길게 가는 법이 있고, 근데 그럼 많이 걸어야 되잖아요. 배 타고 들어가는데 배 타고 들어갈 때 제일 좋은 게 나폴레 왕국입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지정학적 구조는 잘 안 바뀐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탈리아를 지배하려면 정복해야 되는 도시가 나폴리,
로마, 밀라노입니다. 그리고 베네치아인데 이때는 베네치아보다는 여기 라벤나라는 데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거점을 장악해야 되는데 시칠리아로 들어간 벨리사리우스가 나폴리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죠. 로마 시민들은 교황 실베리오의 주도로 동로마군에게 항복합니다. 그렇게 설득했겠지 뭐. 우리 동족한테 항복하자. 벨리사리우스는 로마에 무혈 입성을 해요. 그리고 로마를 요새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동고투권 전체 병력에 비해서 벨리사리우스 군대가 너무 적었어요. 도저히 이탈리아는 로마 점령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유스티니아누스가 또 이게 좀 걱정되잖아. 이걸 주면 얘가 왕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병력을 치사하게 5천에서 7천 명 정도의 병력만 줬습니다. 그래서 벨리사리우스는 이거는 공격해 나가면 안 된다. 여기를 철벽 방어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 살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을 결집해서 얘들과 싸우자라고 합니다. 좋아, 그럼 우리도 여기서 우리도 시간 끌게. 이러면 얘가 달라지는데 이쪽은 초조하고 이쪽은 여유 있으면 초조한 쪽이 덤비게 돼 있어요. 근데 라벤나는 그 앞에 해수욕장도 있고 참 좋은데 땅이 좀 좁아요.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고 있으면 부담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명이 원산 차지하고 있고 한 명이 서울 차지하고 있으면 장기전으로 가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서울 차지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동고트 쪽이 쳐들어오게 되죠. 벨리사리우스는 나가지 않고 겁먹은 척하면서 이들을 로마로 끌어들이게 돼요. 생각해보니까 5천 명이면 로마 시내 방어하기도 힘들죠. 비잔틴군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요새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럽에 가서 멋있는 중세 성은 전부 비잔틴 애들이 만드는 거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새가 함락이 안 되고 고트군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약화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니까 벨리사리우스가 쫓아가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이렇게 벨리사리우스 또는 동로마군이 소수의 병력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부대 간의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고요. 연계 플레이가 좋으니까 유인전이라든가 방어 중심의 요새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소진시키고 기습하는 전술에 강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조직력과 전술적 움직임이 동로마군이 좋고 동고투군은 힘과 맷집 이런 게 좋은 군대예요. 그러니까 아웃복싱으로 패서 체력 떨어뜨려서 마지막에 후퇴할 때 달려가서 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동로마군은 굉장히 우수한 군대였어요. 이렇게 돼서 동고트족의 기세를 한번 완전히 꺾었습니다. 그러자 동고트의 국왕 비티게스가 리미니라는 곳에 중간에 있는데 거기를 포위 공격하게 돼요. 벨리사리우스가 승리하니까 본토에서도 지원이 옵니다. 나르세스라는 유명한 장군, 환관 출신의 장군이 지원을 와서 이탈리아에 있는 벨리사리우스와 나르세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양쪽에서 싸우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탈리아를 거의 탈환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이때 나르세스는 환관인 출신이어가지고 벨리사리우스 되게 무시했대요. 제가 어떻게 이기겠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르세스가 전투를 하는데 이때 또 나르세스가 기막힌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적을 복잡한 전쟁에 끌어들여요. 예를 들면 비잔틴군에서 제일 세고 유능한 부대가 군기병 부대인데 이런 애들 한 50명을 보내갖고 이쪽 언덕에 두는 거예요. 근데 이 고트족 군대는 딱 봐서 어디야? 저기야? 여기가 포인트야. 그러면 그냥 달려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끌어들여서 고지에다 못 박아놓고 옆에서 치고 뒤에서 치고 이렇게 복잡한 전투를 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벨리사리우스가 또 조금 이제 신경 쓰이잖아. 둘이 서로 견제하게 되죠. 그래서 벨리사리우스가 이제 토스카나 지방으로 올라가서 우르바눔이라는 데를 정복하게 되고 나르세스가 아이멜리아를 공격해서 이제 점점 두 날개가 진격해서 이탈리아를 탈환하기 시작하죠. 한편 이때 밀라노는 또 동고트족에게 포위되어 있었는데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밀라노도 봉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또 이제 동고트족한테 항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로마군이 올라가는 게 늦으니까 여기서 밀라노가 또 함락되면서 대학살이 벌어지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황제는 나르세스를 소환해 버리게 되는데 나르세스가 떠나고 나니까 벨리사리우스가 라벤나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라벤나까지 점령하니 한국으로 치면 평양과 서울을 다 점령한 셈입니다. 이제 이탈리아 회복이 눈에 앞에 왔는데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에서 패스트가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또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 또 이집트가 나오는데 역사를 보면 카이사르든 뭐 안토니우스든 로마가 바깥으로 팽창할 때에 가장 중요한 땅이 이집트입니다. 왜냐면 군량이 있어야 먹고 살지. 당시 이집트야말로 유럽의 빵창고였어요. 꼭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수한 이집트 밀을 갖다 줘야 도시의 백성들이 기분이 좋아. 근데 이게 맨날 그놈의 패스트의 온산이잖아요. 곡물 올 때 쥐가 따라와 가지고 개들이 내려서 패스트를 퍼뜨리니까 이 병이 멀리 이란까지 번져 가지고 2천만 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마저 역병에 걸리면서 상황이 악화되죠. 데오도라 황후가 남편을 대신해서 제국을 통치했지만 이제 도저히 살지 못할 것처럼 보이게 되자 차기 황제가 누가 될 거냐 이렇게 되니까 또 난리가 나잖아요. 장성들이 회의를 열어서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치자를 승인할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유스티니아누스가 병마에서 회복하죠. 그리고 우리들이 동의해야 뭐 황제가 될 수 있다. 얘는 바로 지하 감옥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게 또 동로마 제국이 진짜 웃기는 게 내가 알기로 역사에서 종교적 윤리에 가장 충실했던 나라가 동로마 제국이에요. 동로마 제국은 기독교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정적을 사형을 안 시켜요. 생명을 빼앗는 건 죄악이다. 그럼 어떡하냐? 눈을 뽑거나 아니면 그냥 가둡니다. 그래도 죽이진 않아요. 수도원에 가두는 거 제일 좋아요. 근데 정말 죽여야 될 때는 어떡합니까? 가둬서 병들어 죽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눈을 뽑은 다음에 병원까지 가는데 한참 뺑뺑 돌리는 거야. 일주일을 돌리니까 감염으로 죽어버려요.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래나 저래나 그게 그건데 자관 노력은 했다. 이때 이 회의에 참여를 안 했는데 벨리사리우스도 결과에 동의는 표시했어요. 그러자 데오도라가 그렇게 벨리사리우스를 싫어했대. 그래서 바로 동방 이쪽 지휘권을 뺏어버리고 전 재산을 몰수해버립니다. 병마를 완전히 회복한 황제가 벨리사리우스를 사면하고 재산도 돌려줬지만 이후 황제의 신임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전쟁을 치르는 내내 견제를 받습니다. 사실은 했다가 한번 돌아가는데 돌아간 뒤에도 이렇게 지원을 잘 안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역병은 동로마 제국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약화시켰어요. 물론 제국 통치하면 이런 일은 항상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는 벨리사리우스한테 이걸 못 맡겨놓겠는 거야. 그때 쓰는 방법이 관리 있잖아요. 너 와. 여기에서 벨리사리우스가 정치적 기반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는데 벨리사리우스를 빼자마자 동로마군이 왜냐면 이게 전술적, 기능적으로 버티는 군대라 사령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뒤에 그 지원을 잃어버리면 군대는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이제 동고투족이 다시 반격을 해서 완전히 밀려버립니다. 로마에도 빼앗깁니다. 뒤늦게 벨리사리우스를 다시 파견해서 북진했지만 이제는 전투력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왜? 한 번 당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때 전설에서는 유스타니우스는 이탈리아를 회복할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뒤에서 잡아만 당겼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이민족까지 요즘 말로 영끌해갖고 군대를 편성해서 또 나르세스를 이렇게 주는데, 얼마나 나르세스한테 권력을 줬냐면 황실금고에 대한 자유이용권까지 줍니다. 나르세스는 병사들 임금을 파격적으로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고토를 되찾자고 가는데, 고투족은 고투족대로 너무 오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치죠. 이렇게 되니까 동고투 왕, 반격에 선봉했었던 토틸라도 사망하고 결국 고투군이 항복합니다. 다시 이제 밀고 올라가서 동로마군이 라벤나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나르세스를 총독으로 임명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554년에 동고투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탈리아를 수복하기는 합니다. 옛 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되찾은 소감은 어땠을까요? 나는 늘 로마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 우리의 제국이 게르만족과 반달 고트의 손에 유린되고 그 이름마저 잊혀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어. 영토는 되찾았지만 나는 아직 만족하지 않소. 법률 개혁을 단행하고 교회를 정비하며 백성들의 삶의 질서를 되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로마의 부활이오. 하느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오.
유스티니아누스는 단순한 정복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법과 문화까지 되살려낸 황제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로마법 대전인데요. 딱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란 그냥 제일 옳은 거야. 가장 좋은 것, 옳은 것이 법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로마는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옳은 것이 아니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게 법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시각적 유적들이 있습니다. 비잔틴 황제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다 건축 황제잖아.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의 건축은 전후의 모든 황제의 업적을 압도합니다. 오늘날 이스탄불 관광을 가면 꼭 들리는 명소가 있습니다. 아야소피아. 니카의 반란 때 화재로 불타버리는 겁니다. 이때 유스티니아누스가 재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소피아 성당이 바로 유스티니아누스의 재건축을 기반으로 한 성당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거대한 돔이죠. 많은 분들이 이게 이 돔을 이슬람 사원의 특징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기독교 계통은 지붕이 뾰족하다. 이슬람은 둥글다. 아니에요. 서로마가 유럽이 이렇게 됐고 동로마가 둥근 거였어요. 이 돔이라는 게 이게 돔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건축 역사에서 진짜 중요해요. 소피아 성당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 돔이 이렇게 너무 크니까 이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물에 뜨는 부석과 가벼운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더 재미난 거는 그전 사원이 화재로 불탔기 때문에 유스티니아누스는 문 위에는 목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벽과 기둥 모든 부분의 자재는 각 부분이 받는 하중을 공학적으로 계산한 뒤에 선택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 화려한 건물을 만들고 대리석도 무늬 대리석, 색깔 있는 돌들을 배치해서 휘황찬란하게 만듭니다. 마침내 공사 5년 만에 완공했을 때 유스티니아누스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솔로몬이여, 나는 당신을 능가했도다. 이렇게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웅장한 성전을 올렸듯 나 역시 콘스탄티노플 한복판에 하늘을 찌르는 돔과 황금빛으로 빛나는 신전을 세웠어. 아야소피아는 단지 건축물이 아니오. 그것은 제국의 신앙과 나의 신념,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는 기술과 예술의 결정체였어. 내가 솔로몬보다 위대한 건물을 세웠다는 것. 아야소피아는 나의 시대를, 나의 이름을 천년 뒤까지도 울려 퍼지게 할 것이오. 이 아야소피아 재건에서 일화가 정말 많은데요. 유스티니아누스는 위험 있고 장엄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고대 신전들의 부품을 수집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의 기둥이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지금 아르테미스 신전이 에페소스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앞에 가 사진 찍고 있었더니 가게 아저씨가 뛰어나와가지고 그 동네 아저씨도 좀 참견하는 걸 좋아해요. 이거 왜 찍고 있냐요? 뭐 남은 게 없어요. 얼마나 뽑아갔으면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스탄불에 가면 사실 일반 관광객들은 아야소피아 성당보다 더 이렇게 충격받는 게 그 근처 지하에 있는 지하 수조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정말 그리스식 기둥이 쫙 깔려 있고 지하 공간에 수조가 있어요. 그 뒤로 지금 도시가 건설되어 있고 자동차가 굴러다닙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었지만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할 때 메흐메트 2세가 아야소피아와 함께 절대 파괴하지 말라고 엄명했던 성당이 사도성당, 12사도성당입니다. 이것도 유스티니아누스의 작품입니다. 에페소스에 있는 성 요한 성당도 유스티니아누스의 작품이에요. 당연히 궁전도 호화롭게 복원했습니다. 그는 수도뿐 아니라 동로마 제국 전역에 멋진 건축물을 세우거나 재건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는 법을 알았죠. 이거는 딴 데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세계 역사상 희한한 역사가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에 있었습니다. 바로 프로코피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벨리사리우스의 비서이기도 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이야기는 주로 이 사람의 글에 기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칭찬용 역사책하고 비판용 역사책 2개를 썼어요.
처음에는 벨리사리우스의 비서로 종군하면서 전쟁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벨리사리우스의 찬양을 했죠. 그러니 황제가 좀 불편하실 거 아니야. 그러자 눈치는 빨라가지고 황제가 제국 전역에 건설한 위대한 건축물들을 찬양하는 건축론을 썼습니다. 이게 무려 6권짜리고 유스타니우스 황제에 관한 그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가 다 이 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또 하나의 책을 써요. 바로 비사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역사책인데 하나는 황제를 찬양하고 하나는 황제가 읽으면 안 되는 책을 써놓는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이 프로코피우스의 비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는 하여간 유스티니아누스가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데오도라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말했다가는 이건 19금 정도가 아니라 외설죄에 걸리는 수준이라서 말을 못 하는데 전 세계 역사책에서 세상에 이런 거 써놓은 거는 정말 이 책밖에 없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읽은 책에서는 이 사람이 비록 정사에서는 숨겼지만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비사를 남겼다. 이런 식으로 쫙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당신 중학교 읽을 때 읽은 책인데 왜 이딴 데에다가 이딴 걸 올리느냐? 그게 역사가들도 해석을 좀 잘못한 거예요. 프로코피우스가 낮의 역사와 밤의 역사를 쓴 이유는 절대로 역사가의 양심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낮의 역사는 황제한테 보이려고 쓴 거잖아요. 출세하기 위해 쓴 거예요. 잘 보여야지. 밤의 역사는 돈 벌려고 쓴 거야. 로마는 상업 출판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벌써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거짓말도 많아요. 덕분에 이 아저씨 책은 어느 게 진짜인지 양쪽을 다 몰라. 유스티니아누스에서 뭐라고 쓰냐. 부정직하고 기만적이고 거짓말쟁이고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자에 잔인하고 자기 생각을 감추는 데 능하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절대로 울지 않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거짓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였다. 듣고 보면 좀 끔찍한데 안 그런 정치가가 어딨어. 나폴레옹은 안 그랬어. 뭐 카이사르는 안 그랬어. 따지고 보면 다 그래. 제가 수많은 황제와 국왕의 삶을 보면서 깨달은 점은 이분들을 평가할 때 첫 번째 항목이 뭐냐, 어디를 정복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냐, 그게 아니라 자기 시대에 자신한테 주어진 사명감이라는 겁니다. 그 황제가 이룬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룬 것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는 거죠. 유스티니아누스가 했던 건축이나 정복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였어요. 저는 정말 로마 제국의 긴 역사를 놓고 보면 유스티니아누스의 시대는 투자의 시대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로마 제국이 1000년이란 긴 세월을 버텨내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영토만 넓힌 정복자가 아니에요. 무너져가던 로마라는 이름의 새로운 방향과 미래를 제시한 통치자였습니다. 혼란의 시대를 이끄는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통찰력과 끈질긴 의지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또다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 아야소피아 직접 가서 보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셨나요? 소피아 성당은 일단 본 모습은 아니에요. 일단 많이 변해가지고 본래 모습이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 겉모습에는. 원래 원모습을 상상해보면 이거는 그냥 들어가면 조명이 확 깔리고 막 엄청나게 번쩍번쩍하는 그런 성당이었습니다. 그 지하수조도 가는데 내가 중학생 때인가 그 얘기를 애들한테 했더니 애들이 안 믿는 거예요. 뭐 그 그리스 신전 기둥 위에 땅이 있고 그 뒤로 건물 쓰고 차가 다닌다고 말이 되냐? 가 봐야 된다니까. 가 보시라니까.
그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서 있어. 정말 대단한 거죠.